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2요구권, 거부권을 의결하면서 피해 유가족 지원 대책도 함께 발표했는데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원 대책을 편 것은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국민 분열을 부추길 것이라면서 재협상에 나서자고 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병무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 검사를 받는 모든 대상자에 대해 마약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군대 마약 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와 함께 실태와 대책 알아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데다 헌법 질서에도 어긋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2요구안을 제거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를 확대하고 희생자들을 기릴 추모시설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2요구권 의결 소식에 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제 함경남도 심포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불화살 3해31 신형 순항미사일 2발을 쏜 지 이틀 만으로 내륙과 수중을 오가며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말부터는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60%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1.5룸이나 투룸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 검사와 현역병 모집 신체 검사 대상자는 모두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하는 마약 종류도 필로폰과 코카인 등 기존 5종에 케타민과 벤조디아제핀을 더한 7종으로 늘어납니다. 조 2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한 축구대표팀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1시 사우디아라비아와 16강전을 치릅니다. 조별리그에서 보였던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만회하고 8강에 진출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더 뉴스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안에 제2요구안을 제거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의 재가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2요구안, 이른바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문제가 있으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하자는 건데요.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을 뿐 아니라 헌법 질서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조사위가 동행 명령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또 특별조사위원이 야당 편향적으로 임명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그동안의 경찰과 검찰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 역시 이를 제거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5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오전에 외부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 일정을 소화함에 따라 재가는 오늘 오후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후 안에 이루어질 것 같다. 그렇다면 잠시 뒤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는 건데요. 정부가 동시에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정부는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이어 피해 지원 종합대책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방기성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책 발표에 앞서 지난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명을 잃은 159분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가족과 협의해 12구 참사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관련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먼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본 근로자에 대한 치유 휴직을 지원하고 유가족과 지자체와 협의해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추모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 활성화 대책과 함께 참사 당시 구조 수습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지원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정쟁 대신 실질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변치 않는 충심입니다. 정부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국무총리 소속인 가칭 12구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유족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여당은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여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은 서울시청 앞 분향소를 찾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위로합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족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건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태도가 더 한심한 것은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후 국회로 돌아올 법안의 재표결 시점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과 함께 이 처리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설 연휴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여당의 공천 심사 결과를 지켜보며 이 탈락자 등의 이탈표를 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행사 건의한 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재협상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야당의 편향적인 특별조사의 구성 등 이 독소 조항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하면은 공정성이 담보되고 또 전례 없던 이런 독소조항들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의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본 분들에게 정말로 죄송한 마음과 피해가 회복돼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작정 법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태원 참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이 피해자에게 더 나은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특조위 활동 기간 단축 등 이미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법안이란 입장이어서 이 재협상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자, 여야 총선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구체적인 공천 심사 일정을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후보자 면접과 컷오프, 전략공천 지역 발표 시기 등이 포함될 수 있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현역 의원 교체를 위한 이른바 컷오프 지수가 곧 나올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이른바 한강벨트를 포함한 수도권 격전지에 이 특정 후보를 전략 공천하는 우선 추천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해운대갑에 출사표를 던진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 용산 참모들의 행보를 놓고 이 당내에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비교적 양지로 볼 수 있는 곳으로 출마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건데요. 이 당 지도부 등은 공천 과정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만큼 상황을 좀 더 봐달라는 입장입니다. 여당보다 먼저 공관위를 발족한 민주당은 하위 20% 대상자 통보 시점이 관심입니다. 이 규모는 3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설 전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도덕성을 검증한 일부 공천 신청자 가운데 현역 의원을 포함해 6명은 일단 컷오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친 이재명계와 친 문재인계의 경쟁도 주목됩니다. 이 검증위 심사를 통과한 친명 인사들이 비명계와 친문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면서 현 주류와 옛 실세 간 전선이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2요구권이 의결됐다는 소식에 유가족들이 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발언을 이어가다가 거부권 행사 소식이 전해지자 이는 유가족을 2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질서 유지선을 두고 대기하던 경찰이 이를 제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들은 바닥에 주저앉거나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개혁신당이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여성 징병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은 사회적 공감대나 합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없이 병역의 수행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서해상으로 미상의 순항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틀 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지 딱 이틀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북한이 최근 순항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합참은 북한이 오늘 오전 7시쯤 북측 서해상으로 여러 발을 발사한 사실을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우리 군이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이 이와 관련해 정밀 분석 중이며 이후 북한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입니다. 지난 24일에 이어서 일주일 사이 순항미사일 도발을 3차례나 감행한 건 매우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순항미사일 성능 개량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 순항미사일 화살 계열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제와 달리 이번에는 1,500에서 2,000km 사이 정상 거리를 비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이 연일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전략 순항미사일 불화살 3대시 31형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사는 평양 인근 내륙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앞서도 그제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동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고 지난 24일에도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쐈습니다. 올해 1월에 들어서만 벌써 3차례 순항미사일 발사인데 내륙에서 첫 시험 발사를 한 뒤 나흘 만에 수중에서 발사하는 등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며 이를 과시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은 최종적으로 순항미사일의 핵탄두 탑재를 목표로 하고 있어 북한의 군사적 위기감 고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오는 3월 중으로 재개발 착수 요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내일부터 입법 행정 예고합니다. 노후주택이 60%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지고요. 원룸의 방 개수가 늘어나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토교통부입니다. 네, 현재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 이상 충족해야 했는데 요건이 얼마나 완화됩니까? 네, 개정안은 재개발 노후도 요건, 좀 쉽게 말하면은 이 3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율을 60%로 완화합니다. 즉 6% 정도 내려가는 거죠. 재정비 촉진지구는 50%로 완화해서 약 16% 정도 완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 토지는 원래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공유자 4분의 3의 동의로도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노후도 요건을 66%에서 60%로 재정비 촉진지구는 50%로 완화합니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방 설치가 제한됩니다. 특히 30제곱미터 이하는 원룸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1.5룸이나 투룸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또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금지됐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발코니 확장은 역시 오피스텔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이 중심 상업 지역에서 주택은 주거 외 업무가 복합된 건물에 한해서만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만으로도 가능하며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범위를 최대 한도까지 확대합니다.
소형 부지의 주차장 규제도 완화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이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미만 신축 매입 약정 주택은 가구당 주차장이 각각 0.6대와 0.3대씩 보유로 완화됐습니다. 공유 차량 주차장을 확보하면 주차 면수 1개당 일반 차량 주차 면수 3.5개를 설치한 걸로 인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현재 경매, 공매, 매입은 1, 2년씩 걸려서 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신속한 구제가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은 임차인 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 이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감정가로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해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기간은 줄이고 금액은 더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국무회의를 거쳐서 오는 3월 중에는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물량이 전월 대비 증가했지만 지난해 누적 물량은 전년 대비 20% 넘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통계 발표를 통해 12월 전국 주택 인허가가 94,420가구로 전월 대비 359.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누적 인허가 물량을 따져보면 전년 대비 25.5% 줄어든 38만 8,891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주택통계 발표를 통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2,489가구로 전월 대비 7.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미분양이 1,031가구로 지난달보다 43.3% 급등했고 지방도 5만 2,458가구로 3% 늘었습니다. 청약 통장을 보유한 2030 세대 10명 가운데 4명은 주택 청약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앱 이용자 2030 세대 1,5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청약 통장 보유자 39.3%는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청약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2030 세대와 1인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 확대화, 청약 당첨자를 위한 대출 지원 강화, 청약 자격과 요건 완화 등을 꼽았습니다. 최근 3년간 홍콩 H지수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이 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 연계증권 ELS 만기가 돌아오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 출석한 금융당국 수장들이 제도 개선을 약속했고요. 또 시중은행 한 곳은 자체적으로 ELS 판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취재기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나연수 기자. 네, 금융감독원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판매사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손실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네, 일단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등 4개 시중은행의 만기 손실액만 지난주까지 3,12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년 만기 상품 5,886억 원어치의 평균 확정 손실률이 53%로 말 그대로 반토막 이상이 난 겁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한데요. 지난해 11월 기준 홍콩 H지수 ELS 총 판매 잔액은 19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80% 가까이가 올해 만기를 맞습니다. 특히 1분기 3조 9천억 원, 2분기 6조 3천억 원 등 상반기에만 10조 2천억 원 만기가 몰려 있습니다. 월별 만기 물량이 4월까지 점차 불어나는 추세여서 H지수가 반등하지 못한다면 올봄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액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중은행 한 곳에서 상품과 직접 관련된 직원의 비위가 적발됐다고요? 네, 홍콩 ELS를 판매한 은행 한 곳에서 상품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증권사들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에게 제출한 내용인데요. KB국민은행은 ELS 상품 선정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증권사 여러 곳에서 무려 15차례나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캐디 비용을 제외한 골프 비용을 모두 접대한 증권사 쪽에서 부담한 겁니다. 은행 측은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 6월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 직원에게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다만 은행은 개인 비위에 그친 것이지 상품 선정은 시스템 안에서 문제없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인데요. 금감원은 이 문제를 전체 시스템의 내부 통제 연장선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홍콩 H지수 ELS 판매 규모는 8조 원 이상으로 시중 은행 가운데 압도적으로 큽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도 관련해서 질타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금융당국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ELS 문제는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잇따라 거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 의원은 은행에서 ELS 판매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금융당국 수장들은 ELS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은 모두 위험하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사 결과 봐서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하겠습니다. 고위험 상품이라 하더라도 상품 구조가 조금 더 심플하면서 고위험인 것들도 있고 구조가 복잡한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의 수를 좀 나눠서 저희가 어떤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창구에서 하는 것들이 소비자 보호의 실질에 맞는 건지 등등을 이번 기회에 고민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앞서 지난달부터 주요 판매사 12곳에 대한 현장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금감원은 검사를 서둘러 다음 달 중 완료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ELS 판매를 중단하는 등 은행들의 자체적인 대응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H지수 연계 ELS는 이미 대규모 손실 사태가 예견된 지난해 말 시중은행 대부분 판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은행은 어제 ELS 상품 판매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홍콩 H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금융시장 잠재적 변동성이 확대되자 은행 비예금 상품위원회가 판매 중단을 권고한 데 따른 겁니다.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본 뒤 비예금 상품위원회 승인을 얻어 판매를 재개한다는 입장입니다. NH농협은행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홍콩 ELS를 포함한 모든 주가 연계 신탁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아직 재개 계획이 없습니다. KB국민과 우리은행도 현재 ELS 전체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한은행은 당장 상품을 전면 중단하기보단 고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가 연계 신탁 상품 중심으로 판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오는 2028년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가 2022년 대비 3분의 1 정도 줄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저출생 시대 어린이집, 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를 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는 2018년 4만 8천여 곳에서 2022년 3만 9천여 곳으로 9천 곳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어 연구진이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8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가 2022년 대비 31.8%, 12,000여 곳 더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 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만에 교체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영미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관료 출신을 복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위원회가 외부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만큼 관료 출신을 수장으로 등용해서 부처의 예산 편성과 사업 수행 등에서 강력하게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장관급인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김영미 부위원장은 지난해 1월 임명됐습니다. 낱개로 포장된 태국 과자를 듣자 분홍색 알약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신종마약 야바입니다. 이거 안 들어있는 게 별로 없는 거네 지금. 한 남성이 바지춤에서 불쑥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생리대입니다. 뜯어보니 필로폰 200g을 속옷에 숨겼다. 평범한 우편 압수, 바로 마약입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인데 SNS를 통해 거래됐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전보다 이제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를 통해서 10대들이 경제적인 이욕 때문에 유통에 가담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주 좀 러프한 계산이지만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마약 경험이 있다. 이런 통계도 사실 가능한 수치입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병무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 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마약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약 범죄 문제와 10대, 20대 마약 사범 증가 때문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도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위기 대응 실무 회의를 개최합니다.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마약 관련 문제와 대책, 박진실 마약 전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군도 본격적으로 나선 것 같아요. 네. 10대의 마약 사범도 늘고 있고 또 군대 내의 범죄도 늘고 있다면서요. 네. 병무청의 그 발표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세요. 일단 병무청에서는 이제 입영 대상 예. 전원에게 마약 검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의사가 정신적으로 좀 그 문제가 있다고 예. 이렇게 소견을 내보이면 그리고 본인이 문진표에 마약 투약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따로 검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예. 입영 대상 전원에게 마약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돼서 올 7월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마약 검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일단 아마 입영 검사 중에 아마 소변 검사로 7가지 마약 성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항목이 좀 늘어난 그렇죠. 건가요? 그 벤조디아제핀이나 뭐 이런 그 신종 마약 케타민도 들어가고 다양한 7가지 마약들을 소변에서 이제 검사가 되면 이 부분은 정밀 검사를 해서 수사 의뢰한다거나 이렇게 예. 할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요. 필로폰, 대마, 코카인, 아편, 엑스터시,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네. 모르는 그 아편 마약류도 있네요. 벤조디아제핀. 이게 이제 마취제로도 사용되고 뭐 이런 것들 정신적 우울증에 사용되고 이런 마약들 종류가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공간이 군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폐쇄적인 곳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 문제가 생기면 훨씬 일반적인 사회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마약 종류들을 다양하게 확인을 해서 중독 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입영 대상자인지 아닌지 걸러내겠다는 것 그런데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런 그 마약류가 검사 시기에 따라서 검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보통 한 6개월, 1년 전에 했다면은 안 나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마약 성분이 소변에서 확인되는 것들은 예, 예. 우리가 뭐 이제 그 이번 검사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GHB라고 물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예. 그거는 더 빨리 그 몸에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 안 되고 예. 통상 뭐 이제 필로폰이나 대마나 이런 것들은 일주일까지는 이제 소변에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입영 대상자가 내가 이제 검사를 언제쯤 받는다는 게 통제가 되면 훨씬 전에 이제 한 것들은 나오지 않는 것이고 그렇군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마약 전과가 없다면 예. 실제로 걸러내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걸 걸러내려면 이제 군대 안에서 이제 복무를 하고 있을 때 그 중간중간에도 검사를 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 텐데 네. 군대 그 복무 중에도 뭐 검사한다 이런 계획도 있습니까? 지금 대책으로 나왔던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겠다라는 것과 예, 예. 실제로 이제 그 군 그 장병들 중에서 이렇게 그 직업 군인들에 대해서는 승진을 할 때 마약 검사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 지금 뭐 경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전체 경찰을 대상으로 하겠다. 전반적으로 직업군 다양하게 언제든지 지금 누구나 마약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예. 직업군을 가리지 않고 마약 검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마약 전문 변호사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최근 군대 내에 이 마약 범죄가 많이 늘고 있나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의뢰인들 중에도 예. 마약을 했던 친구가 그 군 입대를 했고 예. 거기서도 이제 마약으로 인한 갈망이 심하니까 틈틈이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해결이 되고 그 군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나왔더라고요. 그게 군대 내에서 한두 명이 마약을 하다 보면 적발되면 좋지만 적발되지 않으면은 이게 근처 주변 사람들로 확산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마약이 중독이 되면 예. 결국 또 혼자 하지 않습니다. 아. 주변에 지금 권유. 마약 사범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시작했냐라고 예, 물어보면 80%가 지인의 권유거든요. 지인의 권유요. 네, 그 정도로 이렇게 그 군에서 이렇게 폐쇄적인 공간에서 힘든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좀 만족을 얻었다면 권유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 내부의 마약에 대해서는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겠네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군대 조직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또 계속해서 통제를 받는 환경인데 어떻게 언제 마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요즘엔 좀 더 자유로워졌죠. 이제 핸드폰도 쓰고 아,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마약을 구입을 해서 요즘에 소위 말하는 들어보셨겠지만 던지기 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이렇게 숨겨놓고 그러면 찾고 이런 거거든요. 예. 물론 그 우편을 또 받기도 하겠죠. 예. 그리고 그 업무 시간 그 복무 시간이 또 끝나면 예. 하루 일과 중에 어느 자유로운 시간이 있으면 그때 3, 4, 5 모여서 뭐 같이 할 때 이렇게 권유를 해서 이거 하니까 좀 좋다라고 해서 몰래 좀 하기도 하고. 예. 네. 그래서 과물대 뭐 필로폰을 보관했다가 발각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결국은 예. 누군가가 또 그 안에서 제보를 한 것이죠. 예. 예. 지금 뭐 여러 사례를 보니까요. 지금 일단은 매해 늘고 있어요. 재작년에 22년에 33건이었고 그리고 지금 2023년 상반기만 26건이거든요. 지금 그래픽 보시면 상반기만 2023년 8월까지만 26건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늘고 있는 건데 여러 사례를 보니까 군하사 A씨는 부대 내 숙소에 조명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키우다가 네.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마 종자를 또 주문한 중사도 있어요. 이게 그 군 내에서 적발하기가 어렵나요? 그게 워낙 적발하기가 쉬울 것 같기도 하고요.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예. 또 이제 일각에서 이제 몰래 재배를 한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또 필요하겠죠. 눈 예. 감아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 오로지 자신이 혼자만 이렇게 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예. 어떤 뭐 같이 나눠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재배를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 네. 군 하사와 중사는 직업군인이고 네. 일반 병인데 상병 같은 경우에요. 육군 상병 B씨 필로폰을 정말 36일간 관물대에 보관하다 적발됐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마약이라는 게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솔직히 못 보셨잖아요. 네, 못 그래서 봤습니다. 이렇게 몰래 숨겨놓으면 예. 알 수가 없죠, 실제로. 예. 그게 이제 뭐 아주 양도 많지도 않고 예. 이렇게 은밀하게 숨겨놓는다면 그거를 발각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예, 뭐 옷 예. 속에 이렇게 숨겨놓는다거나. 실제로 마약사범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수사기관들에서 검거하러 갔을 때 예. 정말 다양한 곳에 다 숨겨놓거든요. 예, 뭐 화장실 위에 이렇게 환풍기에 숨겨놓는다거나. 예, 예.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관물대라는 게 그래도 자신이 그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공간이니까 거기다 아주 작은 양을 넣어둔다면 일반적으로는 예. 확인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그 같습니다. 군대 안에서 마약을 오히려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입영 대상자 외에도 그 안에서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마약 사범들의 수치를 보면 20, 30대가 5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전체 마약 사범에. 예. 실제로 그 20대가 10대부터 했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약을. 그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10대부터 하다가 이제 군에를 가게 되는 거죠. 군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경험한다기보다는 예. 사회에서 했던 20대들이 들어가서 계속 그 중독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영 당시에 이게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누군가 예. 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이렇게 또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입영 당시부터 걸러내고 그 안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군대 안에서 이렇게 마약을 하다가 발각이 될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받습니까? 일단은 군 법원에서 이렇게 처벌을 받는데요. 일단 그 재배나 뭐 이런 것들이 밀반입이 아니라 단순 투약자라면 일반 사회랑 비슷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 뭐 기소유예나 벌금,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결국은 사안에 따라서 군인이라고 더 엄격하게 이렇게 처벌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반 투약자들 수준에서 사회에서 받는 것들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군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본다면 좀 더 엄격하게 그 군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처벌이 좀 더 강해야 되지 않았나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선거유예도 있고 벌금도 네. 있고 집행유예도 있고 한데 뭐 사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군 생활을 하고 그렇죠. 하던 중에 적발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분들 집행유예, 선거유예, 벌금 받은 분들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무를. 예. 근무를
아마 지금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는 예. 이제 근무를 못 하게 될 건데 집행유예 예. 정도까지는 아마 할 수 있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겠네요.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또 입영 대상자 전원에게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씩 강제로 실시하는 게 인권 침해다라는 지적도 있나 봐요. 예. 예, 기본적으로 이제 결국은 소변을 자의가 아닌 이렇게 강제적으로 제출을 해야 검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나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잠재적인 그 범죄자로 취급이 돼서 원치 않는 소변을 제출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목적에 부합하고 수단이 적합하고 뭐 이렇게 그 침해가 최소한이고 네. 이익을 형량해 봤을 때 균형성을 이루느냐 과잉 금지에 위반되지 않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렇게 예. 봤을 때 이게 우리는 그 징병제잖아요. 예. 누구나 다 이제 어느 정도 연령이 예. 되면 군대를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뭐 모병제 같으면 네. 기본적으로 내가 안 가면 그만이니까 예. 그래서 소변 검사를 자의로 이제 군대를 가는 사람은 나는 그것까지 동의해서 검사를 받겠다라는 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의무적으로 이제 그렇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치 않아도 제출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은 워낙 지금 시국이 마약으로 특히나 젊은 층 마약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군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뭐 여러 가지 과잉 금지 위반 원칙에 네. 그렇게 위반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해외 같은 경우에 뭐 모병제인 국가들이 있을 텐데 네. 군 입대할 때 마약 검사를 이렇게 합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군 입대나 또는 이제 대규모 훈련 전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은 특히나 또 이제 직장 내에서도 본인이 이제 마약 검사를 응하게 돼 있습니다. 일부 회사들에서는. 예, 그래서 뭐 특히나 위험한 직종에 대해서는 더더욱 우리나라는 아예 취업까지 할 수가 없거든요. 예. 마약 전과가 있다거나.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마약 문제가 더 심각해질수록 더 많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마약 문제가 우리 사회에 지금 너무 많아졌어요. 네. 범죄도 크게 늘고 있고 또 세관을 통과하는 마약 물량도 매번 늘고 있고 관광객들도 많이 마약을 들고 온다면서요. 네, 코로나 때는 실은 우리가 해외를 자주 못 갔잖아요. 예. 그래서 국제 우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가져왔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사람들이 직접 가서 들어올 때 마약을 그러네요. 가져오는 예, 경향이 좀 더 많아졌고 예. 최근에 젊은 층들이 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 물건 들고 오는 아르바이트를 또 해서 검거돼서 상당히 지금 많은 불이익들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마약을 배달하는 운반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네. 경우들 알고 하는 경우가 있고 모르는 경우가 있을 텐데 각각 어떤 처벌 받습니까?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국경을 통해서 마약을 들고 들어오는 순간 마약 밀반입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5년 이상 징역을 받게 되는 것인데 모르고 있어도요? 이제 마약의 양에 따라서 또 이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서 네. 뭐 10년을 받기도 하고 최근에 굉장히 또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해외에서 지금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뭐 뉴스 방송 보면 그 거리에 이렇게 좀비, 돌아다니는 네, 좀비처럼 켄싱턴 거리에. 대부분 이 진통제 펜타닐을 맞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요. 네, 의료용 마약인데요. 예.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18세에서 49세 사이에 그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지금요? 네, 펜타닐로 인한 그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이 그 정도로 펜타닐의 문제가 심각한데 문제는 이 펜타닐 원료가 중국에서 많이 멕시코를 통해서 건너가고서 예. 멕시코에서 제조가 돼서 미국에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그 중국에서 갈등이 심했죠. 예, 예. 왜냐하면 원료 물질을 공급을 하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제 협의를 해서 예. 이 펜타닐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규제를 하겠다. 중국 내에서도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예. 이 펜타닐이란 게 중독성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한번 만나봤던 그 예. 20대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처음에는 호기심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서 결국은 또 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죽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할 정도로 예. 중독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게 펜타닐이 규제가 의료용으로는 지금 처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말기 암 환자들한테 말기 처방되는 암 환자한테. 것인데 이거를 그 20대, 10대들이 정말로 가열해서 뭐 이렇게 잘못 예. 사용해서 오락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고 예. 정말 많은 양을 사용했을 때는 정말
죽음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펜타닐은 정말 주의 깊게 사용해야 되고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처방이 되어지도록 의사들이 좀 각별인 유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예. 마약 문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대책 어떤 거라고 보세요? 실제로 지금 만나보면 마약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이미 중독이 된 다음에 내가 마약 중독됐다는 것을 알고 또 처벌을 받는 단계에 와서야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게 되거든요. 점점점 20, 30대들이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러려면 그 전 단계부터 마약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이 20, 30대들이 마약 범죄자로 전락해서 다시 재사회화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예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예.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도 지금 좀 많이 알아서 네.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마약의 중독성 워낙 심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20, 30대가 지금 뭐 환자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상당수가 10대 때부터 경험을 했다고 하니까요. 좀 철저하고 좀 과감하고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각심 꼭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실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기아 후원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는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이 전격 해임된 지 하루 만에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같은 의혹을 받는 장정석 전 단장과 함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두 사람은 모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후원업체 뒷돈 받은 혐의 인정하십니까? 받은 돈 감독님과 나눠 가진 사실은 혹시 인정하시나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기아 구단 후원사인 커피업체에서 여러 차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감독은 억대에 달하는 뒷돈을, 장 전 단장은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커피업체는 재작년 8월부터 기아 구단과 후원 계약을 맺었는데 검찰은 두 사람이 업체의 후원사 선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도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전 단장의 경우 재작년 자유계약 협상 과정에서 박동원 선수에게 여러 차례 뒷돈을 요구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장 전 단장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두 사람의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주워서 편의점에서 담배를 보루째 사던 40대가 형사의 눈썰미에 딱 걸려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인데요. 마스크를 쓴 남자가 들어와서 카드로 담배를 보루째 사갑니다. 잠시 뒤에 편의점에 다시 들어와서 담배를 더 구매해 갑니다. 때마침 음료수를 사러 편의점에 들어온 형사가 남자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다시 들어와서 또 담배를 사려고 하자 이를 제지했습니다. 도망치려는 남자와 이를 붙잡으려는 형사의 몸싸움은 8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검거된 40대 남자는 대전역에서 주운 카드로 담배를 사려 했습니다. 남의 카드를 몰래 쓰려다 눈썰미 좋은 형사한테 딱 걸렸고요. 결국 점유 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돼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벌꿀 제품을 천연 벌꿀이라고 속여서 인터넷을 통해 무더기로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불법으로 섞은 제품인데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보다 치료제 성분이 5배 넘게 많았습니다.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용차 트렁크에 담긴 상자에서 벌꿀 제품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압수된 건 사탕처럼 낮게 포장한 벌꿀 제품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온 겁니다. 업자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상점을 열고 남성 건강에 좋은 천연 벌꿀이라고 광고해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발기부전 치료제의 범벅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분석했더니 벌꿀 한 포에 들어있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전문의약품 한 알보다 무려 5배 넘게 많았습니다.
천연 벌꿀이 아니라 고함량 발기부전 치료제 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구매자들은 발열이나 어지럼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구매자들이 이제 뭐 발열이라든지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 이제 호소하니까 판매자는 면역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정상 반응이다라는 식으로. 이 제품은 미국 FDA에서도 위해성이 확인돼 유통과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식약처도 인터넷과 SNS를 통해 판매하는 업자들을 일일이 차단했는데도 아름아름 판매는 계속됐습니다. 한번 산 적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가끔 연락해서 검색을 하면 제가 글을 내렸는데도 뭐 옛날 그 이력이 보이는가 보더라고요. 이들이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판매한 양은 3,300여 상자, 수입가보다 10배 부풀려 개당 5만 원에 판매해 1억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개인이 먹을 음료수나 커피를 직구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다가 3년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식약처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무분별하게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설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쯤 설 선물을 택배로 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물 받는 마음은 기쁘지만 포장재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에 고민은 커집니다. 재활용되지 않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어떻게 버려야 할지 헷갈리는데요. 먼저 과일 선물 세트 포장은 어떻게 배출해야 할까요? 상자에 붙은 테이프와 송장은 꼭 분리 배출해야 하고요. 또 선물을 싼 보자기나 부직포 가방도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특히 과일을 보호하는 이 그물 모양의 보호제, 포장재, 이거는 스티로폼 재질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색깔과 상관없이 모두 재활용이 안 되니까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게 맞습니다. 고기도 명절의 단골 선물이죠. 플라스틱 포장 용기는 물로 헹궈서 재활용품으로 내놓고요. 아이스팩의 경우 내용물이 물이라면 팩을 잘라서 모든 하수구에 버리고 팩만 분리 배출하면 되고요.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그대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명절에는 평소보다 상을 푸짐하게 차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식물 쓰레기도 늘어나죠.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음식물 쓰레기는 가공 후에 가축의 사료나 퇴비로 쓰이기 때문에 동물이 섭취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팥뿌리 같은 채소의 뿌리나 또 마늘의 마른 껍질은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분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또 전을 부칠 때 빼놓을 수 없는 달걀. 깨고 남은 껍질에 남은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사료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고요. 또 고기 뼈나 생선 가시 역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그럼 요리하고 남은 기름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수구에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수질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식용유 전용 수거함에 버리거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문의해서 버려야 하고요. 또 다 쓴 식용유병은 잘 씻은 뒤에 분리 배출하면 됩니다. 요리할 때 깔아서 기름이 많이 묻은 신문지는 종이로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은 환경부의 내 손 안에 분리배출 어플로도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즐거운 설 연휴,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청각장애인 커플이 남성 2명에게 장기간 학대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도 청각장애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경찰은 금품 갈취와 폭행 그리고 성범죄 혐의까지 포착해서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둔 A씨는 딸이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딸은 얼굴과 팔, 옆구리 등 몸 여기저기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딸은 A씨에게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청각장애인 남성 2명이 자신과 남자친구를
수시로 때렸다고 했습니다. 잠을 안 재우거나 무릎을 꿇고 무거운 물건을 들게 하는 등 학대를 당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떠넘기고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해 팔아치우는 등 5천만 원 넘게 갈취했고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11월 7일인가 혼인신고가 돼 있더라고요. 신혼, 대출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하려고 한 거 아닌가 언뜻 들더라고요.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가해자들이 딸과 딸 남자친구를 장기간 학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도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들 회유와 협박에 고소를 취하했는데 범행이 다시 이어졌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너무 무서워 저항할 수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나이에 비해 인지 능력이나 사회성이 많이 부족해 조만간 지적장애 진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들에게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 4시인가 5시쯤에 걔네들 자는 틈을 타서 도망쳐 나왔대요. 걔네들이 택시 타고 와서 기다렸다가 도로 잡아간 상. 경찰은 폭행과 갈취 혐의로 가해자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성범죄까지 저지른 정황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경남 양산시 물금읍의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2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60대 남성이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조립식 건물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데우는 가스보일러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유족이 패소하게 만든 권경혜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학교폭력 피해자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지난해 이후 권 변호사로부터 연락 한 번 받은 적이 없다면서 정중한 태도로 예의를 갖춰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 10곳 가운데 8곳은 무전공을 도입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국공립 사립 4년제 대학 19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135곳 가운데 77%가 자율전공 선택제, 즉 무전공 도입이나 확대 계획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에서 무전공 모집 비율 25% 목표를 유지하되 달성하지 못해도 노력 내용을 평가해서 성과급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늘봄학교를 위한 별도 지원실을 설치하는 등 교원의 업무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국의 교사 97%는 이에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교사 5,877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학교 늘봄 지원실 설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해적의 공격으로 일어난 인명피해가 1년 전보다 60%나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 피해가 75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가운데 37건이 싱가포르 해협에서 선박용 물품을 훔치는 해상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 종다리에 감긴 낚싯줄 제거 작업이 제주 해안에서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다리라고 이름 붙여진 새끼 남방 큰 돌고래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구좌읍 종달 해안에서 낚싯줄에 감긴 채 헤엄치는 모습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임상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는 뉴럴링크 첫 제품 이름은 텔레파시라며 생각만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는 물론 그것을 통한 거의 모든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일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초미세먼지는 내일도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상암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에 멀리 한강이 보이는데 하늘이 정말 뿌연데요?
네, 제 뒤로 서울 하늘이 무척 흐리게 보이실 텐데요. 이 호흡기에 안 좋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6.1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공기가 무척이나 부드러운데요. 이 온화한 날씨에 대기가 정체하면서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43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2배에서 3배가량 달하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오늘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는 가급적 외출 자제해 주시고요. 외출하신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전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대기 정체로 먼지는 쉽게 해소되지 못하겠습니다. 내일도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종일 농도가 나쁨 수준 유지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건강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기는 답답하지만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0도, 광주 4도, 대구 2도로 출근길 공기가 오늘보다는 부드럽겠고요. 이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9도, 광주 12도, 부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현재 제주도에 걸친 비구름이 더 북상하면서 점차 전남에도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사이에는 충청 이남 곳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에 최고 30mm, 충청 이남 내륙에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모레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영동지방의 눈은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에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이 기온이 떨어지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충청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어는 비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곳곳에 도로 살얼음이 낄 수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평소보다 감속 운전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2요구안, 이른바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민의 분열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12구 참사 피해지원위원회 구성해서 유가족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가족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권한이 과도해서 이 나라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정부의 거부권 의결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 걱정이 전달되지 않을 이유가 있었느냐는 기자 질문에 자신의 생각은 분명하고 여러 차례 말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은 한 위원장이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받아낸 게 없다면서 결국은 마리 앙뚜아네트의 승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더 정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에 대한 여야 입장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킨 그 법은 결국 공정한 조사위가 구성되지 않게 되어 있고 조사의 과도한 권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 나라를 1년 반 동안 갈등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우리 당은 그 법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이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피해자를 구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진실규명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유가족들이 한파의 기류에서 오체투지와 15,900배를 하면서 호소한 것은 오직 진실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런 피 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은 매우 유감입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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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일단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이제 진상을 규명하고 또 피해자 유가족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제2요구안이 의결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곧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취재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먼저 오늘 거부권 의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두 가지만 이제 지적하면, 첫째는 이제 그 영장주의입니다. 우리 헌법에 이제 영장은 엄격하게 그 절차나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법에 보면요. 공직자가 이제 2번 자료 안 내면요. 조사위에서 이제 검찰이나 공수처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법 내 특별조사위원회 권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데 조사위가 영장을 이렇게 청구한다? 이게 우리 헌법 질서에 맞는가? 이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구성이요. 11명 중에 4명이 여야죠. 근데 3명을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은 지금 이게 야당입니다. 의장이 유족들 단체와 협의해서 3명을 정해요. 그렇다면 누구도 자기 사건에 자기가 조사위원이나 재판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공정성이 없죠. 따라서 이제 유족 단체에서 3명, 그것도 국회의장은 민주당입니다. 이런 데 3명, 그럼 7대4가 돼요. 이 위원 구성이 공정하냐, 법에 맞느냐, 이런 데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는 거고, 이 법안 자체를 폐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데 독소 조항만 빼면 재협상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을 재협상해서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야당이랑 협상을 안 했었나요? 협상 계속 하지 않았었나요? 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계속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의석수 가지고. 자, 장윤미 변호사님. 네.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태원 특별법 이거 거부권 행사하고 또 지원 방안 내놓는 것은 결국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특별위원회 권한과 구성에 대한 비판을 지금 여당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여야 간의 협상을 하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굉장히 국민의힘이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았죠. 이 문제 제기를 진작에 구체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지원하고자 했죠. 대통령께서도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그럼 유족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유족들이 원하는 게 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넘는 국민들까지, 유족분들까지 정말 정확하게 원하는 것은 왜 이런 참사가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159명의 청년들이 사망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제대로 된 책임을 짓지 않는 것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힘을 얻었던 거고 국회 통과까지 됐던 것인데 대통령이 이런 유족의 염원을 사실상 거부권 행사로 부정을 한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의원총회에 처음 참석했을 때 공식 안건이 이태원 특별법을 재부의해 줄 것을 대통령께 요청하겠다는 안건이었죠.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여당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당에서 야당의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그 특별위원회 권한과 구성에 대해서는 재협상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나요? 재협상 할 수 있었다고 과거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야당의 여러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통과시킨 겁니다. 이런 걸 입법권이라고 하고 국회의 권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몇 차례 지금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토대로 거부권 행사하고 있습니까? 헌법에는 포괄적으로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입법 내나 해외의 어떤 여러 정책들을 보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삼권 분립을 존중하는 거고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전적인 내용이 유가족 그 지원 방안도 들어가 있고요. 진상규명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피해자 유가족 측에서는 계속 요구하는 게 좀 더 진상을 더 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여당의 입장은 뭐예요? 지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원하고 진상 규명도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상 규명을 진상 은폐를 누구 합니까?
다만 헌법 질서에 맞게 네. 해야 되잖아요. 예. 아무리 이게 목적이 진상규명이 옳더라도 헌법에 영장주의라는 게 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법질서에 맞게 진상규명을 하자, 적법하게 예. 이런 데 취지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그 세월호나 그때 몇 번이나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처음에 더 밝혀진 게 시원하게 밝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사회적 참사위원회도 마찬가지. 예산을 이게 1,000억 이상 썼는데 예. 뭘 밝혔습니까? 결국 위원들 뭐 외국 출장 갔다 와서 두세 줄짜리 보고서 쓰고 예. 이랬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야당이요. 자꾸 사회적으로 큰 참사가 있을 때마다 오로지 이게 표만 보고 혹시 이게 정부 대통령 공개할 소재가 없나 이런 식으로 이게 정쟁에 이용하는 이게 문제예요. 예, 정쟁에 이용하는 게 문제다. 오늘 정부에서는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민의 분열만 심화시킬 수 있다. 그걸 우려하더라고요. 그런 정부의 입장은 어떤 생각이세요? 이걸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보신다면요. 이거는 정말 역풍 맞을 겁니다. 예. 큰 국민들의 예. 외면을 받을 겁니다. 예. 이거는 오히려 국민들의 염원을 싣고 국민들의 염원 그리고 더더군다나 유족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을 담은 법안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유족들의 어떤 그런 뜻도 오염시키고 이런 건 오히려 여당과 대통령실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해야 되는 법안이고 대통령께서도 이런 국정 운영은 좀 철회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태원 특별법 제2안건 국회회의 국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찬 회동을 가졌죠. 오찬 회동하고 또 차도 마시고 해서 2시간 40분 정도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유상범 의원, 고민정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어느 쪽도 이것이 오래 가서는 여러분 이 총선이라는 가장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이게 양쪽에 큰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의 그 모습은 결국은 마치 잔불처럼 계속 언론에서 갈등 잔재설 계속 여진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을 정리하는 차원에서의 회합이었다. 그 자리에는 윤재욱 원내대표, 비서실장 다 같이 참석하면서 그걸 정리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고 뭔가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제 급부상하나라는 기대감을 잔뜩 실어줬는데 확인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엄청난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래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하나도 받아낸 게 없잖아요. 이후에 이수정 교수의 발언만 보더라도 납작 엎드린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사과해야 된다고 했던 분들마저도 결국은 마리 앙뚜아네트의 승리죠. 네, 어제 그 두 사람의 회동을 놓고서 이제 윤한 갈등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러한 만남이었다라는 분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ING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어제 만남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야기했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없었다고 발표하면서 어제 회동에 대해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마리 앙뚜아네트의 승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먼저요. 어제 2시간 40분 동안 민생 문제를 주로 얘기했고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제 모임은요.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민생과 정책으로 하나된 이런 모임이다. 네. 민생과 정책으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원팀 하나가 된 이런 데 자리입니다. 네. 어제 뭐 공천 이야기 지금 이제 참석자가 몇 명인데 공천은 이게 법에 반할 소지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독대도 아니고 공천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김건희 여사 문제 더 이상 할 이야기 뭐 있습니까? 한 위원장은 이제 처음부터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우려가 있다. 일관된 입장이잖아. 거기에 뭘 더 언급하고 의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어제는 이제 그 철도 지하화라든지 또는 이제 주택 문제나 중대재해법 이런 데 민생과 관련해서 당정 간에 이런 데 그 협의가 있었다. 이렇게 믿어야지. 자국의 근거도 없이 의심하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야당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고민정 의원은 제가 보니까 전공이 중국어과인가 어디 놓던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이게 역사 공부부터 좀 하고 평가하세요. 예.
자, 장윤 변호사 평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실의 말대로 민생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요. 좀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서천에서 올라오면서 계속 민생 이야기 나눴다는 거잖아요. 고위 당정을 통해서도 민생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가 협의할 수 있는 통로가 정례화돼 있습니다. 굳이 이 만남, 설사 민생 이야기만 나온 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 정치적 함의를 대통령실이 몰랐을 리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정치적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는가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어디에 멈춰서 있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처음에 눈높이 이야기했었죠.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퇴 종용이 있었고요. 그 뒤에 마지막 발언은 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었던가요?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진일보한 발언도 없고 사과 요구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 만남을 왜 주선했겠는가? 왜 만나자고 했겠는가? 정말 민생을 이야기하는 데 목표가 있다라기보단 이게 어쨌든 갈등이 봉합됐다. 마침표다. 대통령 뜻대로 가는 것이다. 가닥이 잡혀간다라는 정치적 신호를 보내는데 목표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승패로 이 부분을 진단한다면 누구의 승이고 누구의 패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패라고 보는 시선이 전 무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유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전 계속되고 있고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게 정치적인 변수가 놓여있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공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전면적으로 내세우진 않았습니다. 사천 논란을 비판의 수단으로 삼았던 거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수를 사실 성동을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갈등은 계속 잔존하고 있다. 큰 불이 꺼졌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언제든 잔불이 큰 불로 번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 관련해서 잠시 뒤에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고요. 그 유난 갈등이요. 지금도 계속될 것 같다.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은? 계속 이제 그 유난 갈등을 좀 부추기고요. 오히려 이제 그 둘 사이를 분열시키려는 이런 이제 그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 희망 사항이고요. 제가 알기로 이제 유난 관계는요. 오히려 이제 옛날보다 더 돈독해졌어요.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갈등을요.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잘 갈등을 해소하면요. 오히려 이제 비가 온 뒤에 우후 지실 땅이 더 굳어집니다. 이 말은 이제 두 분이 이번에 한번 폭풍을 치고 비가 소나기 내린 거 맞아요. 근데 오히려 더 땅은 아주 굳어져서 옛날에는 이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이인데요. 지금은 이제 같이 목숨을 바쳐도 안 아플. 이 말은 이제 완전히 운명 공동체. 정치적으로는 한 몸. 이게 됐다. 그래서 갈등이 해소된 정도가 아니고 옛날보다 더 굳건한 신뢰관계, 동지의 관계를 회복했다 이래 보면 돼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 차원에서 봐야 한다.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이야기했고 기자들이 계속 물으니까 자신의 생각엔 변함이 없다.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다 정도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사과를 요구해야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나는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은 변화가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더 관련 발언을 좀 자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왜 그렇게 말을 아끼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국민이라는 게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국민도 있고, 그다음에 비판하는 반대하는 국민도 있고, 뭐 이제 중도도 일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국민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저는 국민 눈높이라는 게 결국 이제 이번에 경호가 이래 뚫릴 수 있냐? 이 목사를 이게 처벌해야 된다. 어떻게 이 대통령실을 이렇게 몰래 속여서 이게 도청기 들고 들어갈 수 있냐? 이게 전 세계 우선거리잖아. 이런 이제 경호가 뚫린 거. 그다음에 제2부속실이나 감찰관을 두세 개 제도대로 정비하자.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보수 자유파의 대다수 국민의 눈이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국민 눈높이도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걸 자꾸 사과 요구처럼 이렇게 갖다 붙이면 경강부회랍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요.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설을 앞두고 신년 대담 형식으로 입장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대통령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특정 언론사와 뭐 대담 형식으로 한다는 건 상당히 그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죠. 네. 1대1로 한다고 하면 먼저 질이나 이런 게 열린 방향으로 설정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어떤 질문을 받을지, 내가 어떤 그 기조로 답변을 할지가 다 정해진 채로 국민들께 답변 드리는 게 이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열린 채로 정확하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입니까?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비를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이동식 속도 위반 카메라에 속도 위반을 한 차량이 담긴 셈인 거죠. 저도 몰래카메라는 형식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부적절하죠. 다만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게 그게 용납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영부인의 태도입니까? 행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본인의 부인과 관련한 이런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에 대한 불식을 해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대1로 그것도 신년 기자회견, 여야 할 것 없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역대 대통령들은 신년에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왜? 국민들이 묻는 말에 대답하기 위해서요. 여러 질문이 쌓여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 저는 그거는 온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도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보세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 언급이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내용은 뭐냐? 99%의 해명과 1%의 유감. 99%는 어떻게 해명하고 어떻게 유감? 사건의 있은 그대로. 이거는 이제 최악의 정치 공작이다. 이런 이제 그걸 사실대로 팩트를 해명하고 그다음에 1%의 유감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경호 뚫린 거라든지 또는 이제 제2부속실 설치 못한 거 또는 이제 감찰관 이런 부분에게 유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 이렇게 놀지 사과는 없을 거예요. 신년 대담 형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신년 기자회견 형식은 어땠을까요? 뭐 저는 이제 뭐 기자회견을 하든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형식은 바베큐 파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형식은 많죠. 그런데 아마 이제 이번에는 좀 진지하게 한 언론가에게 그 좀 깊이 있는 이런 이제 질문과 대답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사람이 하면 또 이게 질문이 좀 이게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래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다양한 형식의 기자회견을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기자회견은 앞으로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자 일단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9조 85조 위반이라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공직선거법 9조에 보면 이 공직자가 그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고요. 85조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받도록 돼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의 하나의 기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이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을 실은 비서실장이 비대위원장, 당 대표직 아니겠습니까? 사퇴를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라고 하면서 사퇴를 종용했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 사천문랑, 공천과 관련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취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라는 게 공직선거법의 이 규정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판단을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이 부분을 인정해 준 셈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등등으로 여러 정치인들을 기소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파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대통령 아바타라고 보지 않았나? 제가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나요?라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이제 본인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는 표현을 본인이 직접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증거 아니냐 이렇게 야당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사퇴 요구도 여러 가지 강도가 있잖아요. 윽박질러서 막 칼 들고 사퇴 강압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대통령이 그냥 지지를 철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뉘앙스가 다 다른데 그 말을 그 전문적인 거 하나 들은 걸로 고발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대통령은 형사소추 특권 때문에 어차피 이게 3년 내에는 수사나 기소가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이게 고소해놔봤자 이거는 희화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짜 선거 개입의 취지는 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서 하명 수사를 한다거나 예. 공약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게 야당을 파괴하는 이런 게 원래 선거 개입이죠. 예. 대통령이 1호 당원인데 아니 한동훈 위원장 지지하든 철회하든 그거는 당원으로서 이게 얼마든지 의사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야당을 파괴하는 공작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 송철호 건, 그다음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 아예 그냥 열린 우리 당이 아주 앞서갔으면 좋겠다. 예. 이래가 탄핵까지 의견은 됐잖아요. 예. 이것도 처벌 안 됐어요. 법률가로서 법률 용어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지 철회와 사퇴 요구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지지 철회가 아니라 사퇴 요구라고 언급을 해서 예. 근데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안 되니까 한 위원장이 그렇게 신경 써서 예.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저는 남한테 들은 이야기 하나 가지고 공당이 이렇게 대통령 고소하는 이게 전 세계 창피 웃음거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한강 벨트 가운데 특히 중성동 갑 여야 거물급 정치인의 출마로 지금 뜨겁습니다. 운동권 출신의 86 리더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죠. 임종석 전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운동권 정치를 비판해온 경제 전문가 윤희숙 전 의원. 공천 확정 전이지만 서로를 향한 설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어제 페이스북에다 또 글을 썼는데 한동훈은 나라 경제를 망친 윤석열 정부의 사과부터 하고 경제를 입에 올리지 마라 뭐 이런 글을 썼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걸 뒷받침하는 그 얘기들이 숫자를 제대로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비서실장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임종석이 살리냐 윤희숙이 살리냐 했을 때는 자기 그 역할에 맞는 역량을 전혀 가지지 못한 세대가 586 세대라는 뜻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든 윤희숙 전 의원이든 군사구태타 세력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그 당시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싸웠던 그 운동권이라는 사람들한테 운동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합니까? 지금 민주당의 50대 의원들이 상당수가 과거의 민주화운동을 경험했죠. 그러나 그 이력만 가지고 지금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될 일이지 그 세대를 전부 묶어서 프레임을 씌우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는 거는 구태 정치 중에 구태 정치죠. 전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전 의원 두 사람 모두 사실 지금 공천 받은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공천 받은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게 또 사천 논란 뭐 여기까지 지금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윤희숙 전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는 좀 열려 있다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략 선거구로 지정이 됐고요. 그렇다면서요. 예. 예. 홍익표 의원이 이제 3선을 했는데 다른 지역구로 이제 옮겨가면서 공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략 이제 공천 지역이 됐고 윤희숙 의원도 본인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용산 그 행정관 출신의 법조인이 이미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이 지역에서 터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된다 안 된다는 모르겠지만 워낙에 중량감이 있는 정치인이 이곳에서 맞붙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만으로 상당히 좀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힘이 총선 전략으로 운동권 청산을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좀 의아합니다. 이게 국정의 과제인가요? 집권 여당이 지금 운동권 청산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려운 민생, 경제, 안보 챙겨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고 이번 총선에서도 유권자분들이 그런 부분을 보지 않겠습니까? 운동권 청산이라는 게 얼마나 소구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선거 프레임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을 한다면 저는 동의하기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좀 선거 전략으로는 상당히 아쉽다. 그리고 운동권 무능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국정 운영의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무적으로 유권자에게 선택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간의 선거에서 이른바 386 의원들이 어떻게 선택을 받았겠습니까? 개개인으로 봐야 되는 부분을 뭉뚱그려서 프레임화한다? 이거는 선거 전략으로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선거 전략으로 프레임화로 운동권 청산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게 민주화 운동 한 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 후에 민주화 운동에서 이제 1, 2년 교수 갔다가 군대 3년 면하고 그다음에 배지 달고 그다음에 보상금 돈 받고 그다음에 유공자법 만들어서 아들까지 대를 이어서 누리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민주운동 젊을 때 한 번으로 얼마나 많은 특혜와 기득권을 누렸고 이분들이요. 예. 과거에 그 음모란의 깨구리식으로 계속 갇힌 사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전두환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친 사고를 하니 예. 지금 이게 세상이 변했어요.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우주항공 이런 데 경제 전문가가 필요한데 예. 그 과거에 화염병 그 위에 공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세력은 당연히 이제 시대 정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예. 청산되리라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윤희숙 전 의원이 여기 아직 공천 확정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공천은 시스템에 따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희숙 전 의원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윤희숙 전 의원과 임종석 전 실장이 누가 더 잘하겠느냐 이렇게요. 그렇게 언급이 나오면서 옛날에 김경률 비대위원 마포울 출마와 비슷한 발언이네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 뛰고 있는 뭐 권호연 변호사나 그러니까요. 거기에 뛰고 있는 분은 좀 이제 아무래도 그게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한 위원장의 뜻은 선명하게 전체적인 총선 구도 이걸 짜는 과정에 이제 홍보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넓은 틀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이 아직 후보로 확정되지 않았고 또 친명계에서는 거기 가지 말고 용산 같은 데 가서 정면 승부 보는 걸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나 봐요. 네. 근데 지역구를 어느 지역구를 나가는지는 본인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예, 외부에서 뭐 가타부타 왈가왈부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이 지역은 어쨌든 임종석 전 실장이 본인이 이제 한양대학교를 나오고 처음에 정치에 첫 발을 내딘 지역으로서의 또 의미가 본인에겐 있는 겁니다. 거기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고 싶다는 그런 의지마저 뭔가 폄훼하는 것은 전 온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 더 한번 여쭤볼게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임종석 전 실장 불출마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인사 실패는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앉힌 부분에 대한 어떤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냐.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 후보 만든 사람은 추미애 전 장관 아니냐라고 또 임종석 비서실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임 전 실장은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총장 후보군들 중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엄청나게 검찰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후보군들과 다르게 다른 경쟁 후보자들과의 자신의 대비점을 굉장히 어필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믿은 부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이 큰지 추미애 전 장관이 이런 지적을 하는 건 사실 어색해 보이는 부분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정치적 체급을 커지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조했다는 평가에는 동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자당해서 공격을 이어가는 건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적절해 보이지 않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 언급은 없었죠?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임종석 전 의원이 공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없다 봐요. 공천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벌써 이제 이재명 강성지지층 소위 개딸 있잖아요. 이현주를 전략 공천해라. 이현주 의원이요? 전 의원? 이런 데 주장이 막 게시판이 많이 올라오고요.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친문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한테 본인 공천 받으려고 계속 친문을 공격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가장 1등 공신 한 명만 꼽으라면요. 조추박입니다. 성이 조시고 이름이 추박이 아니고 조국, 추미애, 박범계. 조추박. 추미애 전 장관. 다 법무부 장관이네요. 이분들이 완전히 뺑덕 어머니가 또는 팥쥐 엄마가 팥쥐 괴롭히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지휘권 발동해가지고 그때 조자룡 헝칼 쓰듯이 막 계속 지휘권 발동하고 징계하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쭉쭉 올라갔잖아요. 저는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임종석 실장한테 공격한다 이래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일단 두 분의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임종석 전 의원 일단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뚜껑 열어봐야지 하니까요.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운동권 특권 정치의 심판을 시대 정신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현역 의원 박정하로가 있어요.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분 출마 선언하신다고 해서 옆에 있어요. 윤희숙 의원님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서울 중구 성동갑 출마를 선언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선언문에 당의 강곡한 부름에 응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채널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일 중요하게는 그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서 수도권 선거에 꼭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지요. 근데 왜 인재영입위원회 협의를 하는지 제가 좀 의문이 들어요. 근데 지금 협의라고 말씀하시면은 좀 그 다른 후보들이 지금 후보 등록을 한 분들이 서운하실 수 있어요. 출마 선언문에 민주화 운동 경력이랑 맞닿은 사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김종석 비서실장과의 맞대결 가능성이 지금 그 상황인데 각오한번. 뭐 김정석 비서실장께서 나오신다면 되게 고마운 일이고요. 근데 뭐 누가 나오든. 얘기하는 사람들도 지나치게 과거 퇴행적이고 예. 잘못된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될 일이지 그 세대를 전부 묶어서 프레임을 씌우고 비난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로고를 바꿨는데요. 보기 좋더라고요. 로고만 바꿀 게 아니라 국가 채무를 무한정 늘리면서 경제를 망친 주범들이 이제 와서 운동권 심판론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 민생론을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감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윤희숙이요. 그거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전선을 만들고 우리 당 우수한 후보 소개시켜주는 게 그게 왜 무리가 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바로 할까요? 중도선거 쪽이랑은 좀 많이 다녔죠. 20대 때는 학생 운동하느라고 많이 다녔고 30대 때는 회사가 또 그쪽에 있어가지고 옆 동네에서 운동권과의 싸움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운동권 다 아시잖아요. 어떤 때좀 운동권 쏘거든요. 저 같으면은 같은 세대잖아요. 같은 세대라서 저 만약에 당에서 저한테 서울 지역 어디 제가 운동권에서 잘 알기 때문에 한번 해보라고 했으면 저는 수용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규제는 경쟁을 짓밟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서 한국은 분명히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지목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법안입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행위를 막자는 것인데 국회에 이미 비슷한 법안이 20개 넘게 올라와 있을 만큼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 상공회의소는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한국이 플랫폼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 명백한 성급함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찰스 프리먼 부회장은 이런 규제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모범적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면서 특히 정부가 외국 기업을 임의로 표적 삼게 해서 무역 약정을 어기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이런 규제를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다면서 이 규제가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법안 전문을 공개하고 미 정부와 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교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로 정부와 의회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미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유럽연합이 비슷한 규제를 추진했을 때
바이든 행정부가 우려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규제 대상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미국의 애플과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불공정한 규제가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의 절반 이상도 플랫폼 규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다음 달 중에 플랫폼 경쟁 촉진법의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지난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유엔 산하기구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주민들의 납치까지 도왔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주요국들은 기부금 지급을 중단한 데 이어 긴급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최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기습 공격에 연루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 12명 가운데 6명의 활동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2명은 이스라엘 주민의 납치를 도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 2명은 이스라엘 주민 수십 명이 총에 맞아 숨진 현장에 있었던 게 확인됐고 나머지 2명은 무기 등 보급품 조달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하마스 포로에 대한 신문을 통해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은 해당 직원들을 즉각 해고하고 자체 조사를 벌이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Any employee involved in acts of terror will be held accountable, including through criminal prosecution. 유엔의 강력 조치에도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이 유엔의 구호기금 지원을 잠정 중단한 데 이어 중립국인 스위스마저 재정 지원을 보류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관련 의혹에 대한 긴급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We are asking, first of all, the organization to carry out the investigation which it has itself announced. And secondly, we are asking them to agree to an audit to be carried out by independent experts.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1949년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로 직원은 12,000여 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1,200명이 하마스나 다른 이슬람 무장 조직과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엔은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심각했다면서도 가자 지구내 인도주의 활동 자체를 막아서진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최영수입니다. 프랑스 정부 농업 정책에 반발해 트랙터 시위를 벌여온 농민들이 수도 파리 봉쇄에 나섰습니다. 정부 측은 만일에 대비해서 보안군과 장갑차까지 동원했습니다. 서봉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리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농민들의 트랙터로 꽉 막혔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집채만한 집더미로 국도까지 봉쇄했습니다. 환경 규제와 저렴한 수입 농산물 유입 등 정부의 농업 정책에 반대 2주째 시위 중인 프랑스 농민 연맹이 파리 외곽을 포위하는 방식으로 실력 행사의 강도를 높인 겁니다. 프랑스 정부가 문제가 됐던 농업용 경유 과세 조치를 철회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120여 가지 요구 사항 중 일부만 관철됐다며 화난 농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On a décidé de bloquer l'autoroute A1 ici en attendant les nouvelles décisions du Premier ministre. Donc on y met un petit peu la pression, quoi. 프랑스 정부는 보안군을 투입해 농민들의 진입 목표인 파리 근교 럼지스 도매시장과 공항 봉쇄 저지에 나섰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병력 15,000명과 무장 장갑차까지 동원한 가운데 아탈 총리에 이어 마크롱 대통령도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A fait savoir que de nouvelles mesures seront prises dès demain.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quant à lui, abordera le sujet lors du Conseil européen qui se tiendra ce jeudi.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도 정책 전환을 주장하는 농민들의 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프랑스 농민들은 요구사항을 정부가 문서로 확인해 줄 때까지 무기한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긴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오늘 날은 온화하지만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경북 지방에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도 먼지가 잔류하면서 중서부지방은 종일, 전북과 경북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현재 제주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구름은 점차 확대해 밤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 곳곳에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30mm, 충청 이남으로는 5에서 10mm가 되겠고요.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8도가량 높아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0도, 대전도 0도, 창원은 3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4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9도, 대전도 9도, 광주 12도, 대구는 11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목요일인 모레에는 영동과 남부 곳곳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